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즉 골수 2 형성 증후군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장기인 골수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못한 혈액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혈액을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량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혈액을 잘 못 만들게 되니까 혈액세포의 주된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감염이 잘 생기고 적혈구가 떨어지니까 빈혈이 생겨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혈소판이 떨어지니까 출혈이 잘 생기거나 멍이 들거나 피가 잘 멎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류도 중요하고 그러한 병기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크게 위험군으로 봤을 때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이라는 것은 골수 검사를 했을 때 골수 안에 이 모세포 또는 아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의 퍼센트가 저위험군의 경우는 보통 5% 미만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고위험군은 이제 5에서 10%, 또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두 개의 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서 나눈 걸 보면은 이 저위험군, 즉 골수 안에 모세포가 5% 미만인 경우에 그 분류하는 기준들이 RA, RS, RCMD, RS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자신의 골수 안에 있는 모세포가 5% 미만이라서 이제 저위험군에 들어간다면은 주로 이분들의 문제는 이런 혈액세포를 잘 만들지 못해서 피 속에서 이런 수치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포 감소 또는 혈구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혈구 감소에 의한 증상들이 주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골수 안에 있는 모세포, 아세포가 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5%에서 10%를 WHO 기준에서는 MDS 중에서 RAEB1이라고 얘기를 했고 10에서 20%는 RAEB2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주된 문제가 물론 세포가 감소하고 혈구가 감소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백혈병,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게 골수구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개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장기간 동안 경과를 봐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상당 기간 동안 그냥 혈구 감소로 인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지 급성 백혈병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고위험군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봤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 모세포의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그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병기편에서 IPSS다, WPSS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골수 안에 있는 모세포, 아세포의 퍼센트와 혈구 감소의 정도, 염색체 검사의 이상 등을 종합을 해서 환자분이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인해서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실 가능성,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들을 이제 단계화해서 등급화한 거죠. IPSS 같은 경우는 4단계, WPSS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나누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합병증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해서 잘못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때 결국 2단계로 나누는데 그 2가지 종류의 치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혈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치료라고 해서 조금 더 환자분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급성백혈병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치료에서 보면은 이거를 흔히 보통 저희가 보존적 치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존적이라는 의미는 병의 경과를 크게 바꾸지는 않고 환자분의 증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모자르고 혈소판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모자른 성분들을 수혈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적혈구가 모자르니까 적혈구 수혈을, 혈소판이 모자르니까 혈소판 수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혈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입니다. 또 이 수혈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수혈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병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WPSS에서 보면은 수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병의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수혈을 받아서 살 수도 있지만 이 수혈을 받는 양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혈촉진제가 있는데요. 조혈촉진제에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2가지의 조혈촉진제가 있는데, 하나는 백혈구를 올리는 백혈구 조혈촉진제, 그 다음에 적혈구를 올리는 적혈구 조혈촉진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혈구 조혈촉진제는 흔히 보통 G, C, S, 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라고 해서 GCSF라고 많이 부르고, 무슨 스팀하고 끝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대개는 백혈구를 올릴 수 있는 약이고, 백혈구가 낮아서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염증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을 때 이런 약제를 써서 백혈구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대개 이 약제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다시 백혈구가 떨어집니다. 적혈구를 올리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적혈구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약이 있어서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라는 그런 제제가 있는데요. 무슨 해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 그래서 ESA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적혈구가 좀 잘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쓰기 위해서는 혈액 안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500m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어서, 만약 조혈촉진제가 우리 몸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사용해도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혈촉진제를 씀으로써 최소한 수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조혈촉진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혈소판을 올리는 제제는 없느냐? 사실은 있습니다. 혈소판을 올리는 약도 있어서, 혈소판은 영어로 트롬보포이에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롬보포이에틴, 이렇게 TPO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트롬보포이에틴 미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약제들은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게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는 이러한 TPO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그냥 혈소판을 수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사망률과도 직결이 되는 게 이게 감염인데 백혈구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백혈구 때문에 이 낮은 면역성이 생겨서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균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이 들어가거나 바깥에 있는 균이 들어오면서 균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염 자체로도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약들도 쓰고요. 또 감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이 감염을 잘 치료하는 항생제 그리고 백혈구를 올리는 이런 조혈촉진제를 써서 백혈구를 올려서 감염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심화 치료라는 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보존적 치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고 환자분의 치료 경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심화 치료는 환자분의 경과를 바꾸고 생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치료, 궁극적으로 완치까지 도모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자가 있는데 이 레날리도마이드는 앞서 이 저위험군에 하나 제가 소개 안 한 게 OQ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OQ 증후군은 저위험군 중에서 5번째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OQ 증후군 환자에게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쓰면은 빈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OQ 증후군 환자들한테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AC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HDAC 억제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항암제 성분입니다. 이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손상이 된 골수 안에 이러한 이 불량 세포들, 이미 이 문제가 생긴 세포들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세포들이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HDAC 억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자시티딘이라는 약과 데시타빈이라는 약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약제는 큰 차이는 없고 이 약제의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발된 순서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달라서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약을 선호하시냐에 따라서 약제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이식입니다. 결국 골수에 이러한 조혈모 세포에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에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골수를 다시 심어서 골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골수이식이고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가 허용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조혈모 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을 통해서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수 이식을 어떤 경우에 하는가, 또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전통적으로 백혈병에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궁극적으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거의 가까운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항암 치료,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는, 즉 골수 형성 이형성 증후군의 치료는 이 위험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위험군, 고위험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세포 감소, 혈구 감소에 대한 치료,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치료들이 주된 치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일반적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주로 수혈을 하거나 조혈 촉진제를 쓰거나 감염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고, 심화 치료는 병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치료인데, 오큐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는 레날리도마이드를 쓸 수 있고, H닭 억제제라는 약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제가 아자시티딘, 데스타빈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치료는 완치를 도모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골수이식이 유일하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거의 가까워진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